요즘 정의로운 전환이 완전 핫하잖아. 예전부터 현장에서 발로 뛰던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그린니들 하면서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데 혹시 X세대 지존 황순씨? 요 사진 속에 이 사람이지. 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면서 전국 최연소로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던 그 황순식 맞지? 맞아. 관념 속 진보를 넘어서 현실 속의 진보, 늘 현장에서 실용적인 답을 내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어. 대학 시절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보 정치를 계속하고 있지.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공동체 화폐를 유통하는 나누장이라는 앱도 만들고 태양광 사업도 해보고 협동조합도 직접 운영했지. 진짜 요즘 트렌드하다는 핫한 건 진짜 다 해봤네. 최연소로 시의회 의장, 그건 어떻게 한 거래? 1등으로 재선하면서 실력으로 검증받았지. 완전 소름 돋았다. 근데 대통령 되면 뭘 하고 싶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슬로건이 체인지래.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 남북관계 다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 먼저 정의당부터 바꿔서 정치를 바꿔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근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라는 게 보통 안 지켜서 다들 이제 공약이라고 하잖아. 황순식이 그런 걸 싫어해.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듣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환매조건부, 공존주택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남북국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헌법 3조 개정부터 시작해서 또 반려동물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젊고 새롭고 능력 있고 신중하기까지 완전 완벽한 후보네. 무기력에 빠진 정의당의 현재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신뢰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정책과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차별의 해소, 그리고 평화공존. 우리의 지향은 지금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의당은 도덕적, 지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표 선수를 교체하고 미래를 위한 책임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진보의 역사를 알고 새로운 문화에도 익숙한 허리세대로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위한 덧셈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의당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대표 선수 교체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가 지금 한창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언박싱과 어제까지 두 차례 이어진 공중파 TV 토론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네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대선 후보 정책 청문회 자리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정의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불평등,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위기의 시대에 맞이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낡고 익숙한 과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감하게 변화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는 이런 거대 양당 중심의 대선 논의는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매일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청문회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후보자들의 명쾌한 정책 해법으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청문회는 각각의 후보들마다 비공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에서 일괄 공개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청문회의 주인공이신 황순식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순식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황순식입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자는, 이 사회를 바꾸자는 정당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부터 새로워지고 혁신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좀 화두는 변화이고 국민들은 지금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부터 바꿔서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습니다. 예, 대표 선수 교체 황순식입니다. 네, 멋진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정책청문회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맹활약하고 계시죠? 김수민 평론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셨고요. 현재는 경제민주주의 21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경률 회계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의 활동가이자 녹색전환 청년그룹의 활동가이신 김혜미 활동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고 오늘 녹화에서 언제나 가장 아낌없이 모든 분들께 박수를 쳐주신 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황순식 후보님께 핵심을 콕콕 찌르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던져주실 예리한 질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의, 그리고 패널 질의, 마지막으로 당원 질의의 세 꼭지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각 후보께 똑같이 드리는 공통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이어서 약 40분의 시간 동안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패널 질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3분 이내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패널 질의가 종료되면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당원 질의가 한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순서 공통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후보님들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나의 공약 치트키, 황순식 후보자가 생각하는 나만의 원픽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 영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라면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발표했던 거는 그 헌법 3조 개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그 한반도 남북국 시대, 이 평화 공존 시대를 열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에너지 문제, 경제 문제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걸 첫 번째로 발표를 했고, 사실 또 제일 지금 관심을 많이 뜨겁게 받고 있는 거는 공존주택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저는 어떤 지금 집값을 잡자, 다주택자를 잡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정말 국민들이 집을 주거 안정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서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 뭐 전에 제 대표적인 이제 캐리어가 과천 시의원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재건축, 도시 개발, 거기가 또 집가가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수많은 충돌 속에서 이거 어떻게 주거 안정을 이루어낼 것인가 속에서 지난번 총선 때는 제가 던졌던 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좀 비슷한 전세 임대로 그러니까 100% 공공공급을 전세 임대 형식으로 하겠다. 좀 이런 공약을 지난번 총선 때는 냈었고요. 이번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환매 조건부, 그다음에 지분 공유형 지금 공존주택을 이번에 좀 내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급하는 데도 적용을 할 거고, 그건 말고도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의 집들을 일정 부분 그 공정 임대료 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주택들은 또 수용을 해서 더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핵심적인 제 주장입니다. 네. 공약입니다. 원픽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공존주택에 좀 더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질의는 패널들의 순서 그리고 횟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후보자께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주실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세바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혜미 활동가님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순식 후보님의 공약들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공존주택을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이따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저는 평화정책도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동북아 그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까지 이야기하는 앞서가는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화정책은 있지만 황순식 후보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평등정책이 없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긴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남녀 동수제라든지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평등정책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확대라든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여는 것들에 중요한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황순식 후보가 가장 관심이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평등정책 지금 특히 이제 성평등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평등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이번에 넣지는 않은 것은 이번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넣었던 정책들은 이번에 5개를 공약집에 넣었는데요. 이건 다 지금까지 정의당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공약들입니다. 저는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책들을 짰고요. 기존에 있는 정의당의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가정들을 다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100% 공감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에서 또 내가 거기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덧붙이지 않은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에서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지금 차별금지법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 정책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에다가 반려동물 정책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넣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반려동물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좀 정확하게 워딩은 안 됐지만 남녀 평등 다양한 가족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반적인 지금까지 가족을 딱 그 정상가정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해체하고 이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소신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아직까지 충분히 정리를 해가지고 좀 지금 당하고 다른 정책을 딱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담지 않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고 연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편하게 질문 주시죠. 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황순식 후보님께서는 진보 정치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우리 소개하시는 영상 보니까 아이돌이를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에서 황 후보님 같은 어떤 차세대 리더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론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대는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박빙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진보정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차선의 경우 보수정당이 당선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더 강할 수가 있고, 그러면 2017년 대선과는 다르게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국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의당이 계속적으로 독자 노선을 고수한다면
사실은 어떤 그 박빙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만약 그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이어 벌어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권력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황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을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저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연결해서 어떤 관점과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그렇게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번에 토론회, 지난 2번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을 걷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뭐 이게 좀 주도권 토론 와중에 그때 짤막하게 가서 제 의견이 뭐 따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안 됐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진보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금 진보 정당들도 많이 흩어져 있고 작은 정당들이 있는데, 이것들 참 묶어내지 못한 것이 지난번 총선 패배라든가 결과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흩어져 있는 진보를 모아내서 저는 진보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들이 모였을 때, 저는 민주당한테 가서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로 단일화를 해봤고요. 저도 이제 과천 시장 후보 나갔을 때 녹색당하고 단일화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단일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표가 모이고 힘이 합쳐지질 않습니다, 사실은. 한쪽을 눌러내리는 거거든요. 후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 표가 그쪽으로 합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안 나왔을 때 자기 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단일화를 해서 한쪽을 그냥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서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음번엔 또 지방선거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연정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럼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는 뭐 진보 정당과 우리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 충분한 그걸 보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보가 실제로 가서 권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자리들을 얻을 기회를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 가서 구걸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연정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추가 질문인데, 만약 연립정부를 구성을 할 때 그럼 정의당이 맡을 수 있는 뭐 부처 역할,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가장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당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첫 번째가 지금 당연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 그다음 평화 통일, 그다음에 노동, 뭐 노동이 첫 번째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어디서 중요도가 아니라 이런 부처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여성가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싶겠지만은 그런 뭐 우선순위를 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이제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연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선거가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인 선거가 될지 또 바뀌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4인 선거가 되기도 하고 다 찢어가지고 2인 선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선거법 부분들, 그리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크게 양보를 하고, 이게 진짜 정말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3인 선거구에서 우리 한 명만 단수 공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그런 뭐 약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힘을 먼저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정말 많은 저는 시의회에 또 지자체에 우리 정의당 그리고 진보정당 당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내년도에 가장 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과거 4년간의 그 집권 내역, 그리고 그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개혁의 요구에 대한 화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의당의 정체성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행보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민주당과 어떤
결합의 여지, 결합 내지는 이제 연대의 여지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과는 그 과거 4년간의 행보 그리고 정의당의 그에 화답하는 태도들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을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대한다? 그건 조금 바람 맞고 또 구애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니요, 좀 저는 구차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전제를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하도록 만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였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정책적으로 뭐 몇 가지 그런 어떤 사실 선거연대라든가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자리를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권력을 분명히 분점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야지, 그전엔 정책 몇 개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때는 연대라고 했다면은 전 연대가 아니라 철저한 개혁 관계에 의한, 그러니까 서로 선의를 바라는 형태의 연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 관계에 의한 연정이어야 된다.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도 전제다. 또 어줍지 않게 지난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질문하시죠. 네, 저는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내가 모 대선 주자의 친구라면 하면서 빙의를 해서 너 그만둬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자가 실제로 며칠 뒤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상상컨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도 같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의 그 내용을 어쨌든 그 주자가 못 넘어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진짜 훌륭한 정치인은 그 친구의 쓴소리, 친구가 제시하는 어떤 선 이런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면접에서 친구로 빙의를 하는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황순식 후보자는 좀 제가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저는 한 후보자는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한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반말로 김승일 의원님하고는 뭐 같이 의원 생활도 했었고 다른 데가 네, 과거에 뭐 친구가 높은. 네, 조금 편하게 말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 편하기 때문에 더 훅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해설해 주십시오. 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서 뭐 쓴소리 하시는 그러나 허심탄회한 그런 친구분이 계실 거예요. 그 친구와 통화한다는 심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따라라라랑. 여보세요? 네. 순식아, 나 수민인데. 오랜만이다. 너 경선 별로 안 바쁜가 보다. 전화 금방 받네. 천천히 받을 거야. 아니, 우리는 바빠. 내가 지금 당원 모임에 와 있거든? 오랜만에 당원 모임에 와가지고 많이는 못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야, 개꿀잼이 지금 벌어졌어. 너한테는 좀 안 된 소식인데, 지금 우리 당원 모임 자리에서 심상정 지지자하고 김윤기 지지자가 싸움이 나가지고, 너는 짐작할 것 같은데, 그 심상정 의원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 있잖아. 그거 가지고 김용기 후보가 막 치고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위기 어떻게 타파할 거냐 막 치고받으니까 심상정 후보는 그거는 좀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해제를 하되 다른 대체의 어떤 녹지를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이 났더라고. 내가 왜 남들이 싸우는 걸 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냐면 조금 분발하라고. 이제 김용기에게 네가 묻힐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구나. 근데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너 지금 또 경기도당 위원장이야? 맞아. 그럼 심의원 지역구가 경기도잖아. 네. 그러면 김용기와 심상정이 이 싸움 어떻게 봐? 김은기와 심상정의 싸움. 네가 여기서 딱 끼어들어가지고 결판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당위원장답게? 보통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껴가지고 어차피 둘만 남기 때문에 둘 사이의 논쟁은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분명히 입장차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논쟁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시민운동과 그 관점에서 김은기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할 수 있는
문제 제기지만은 당시에 이제 심 후보가 했던 행태들이 꼭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 네가 좀 도당위원장답게 아우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대선 경선 후보답지 않게 조금 빙빙 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로는 심적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거든. 민주당의 추미애가 이재명 편드는 거나 뭐 국민의힘의 하태경이 홍준표 까는 것처럼 약간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 어때? 너도 그런 거야? 심 후보의 표를 내가 좀 나눠 갖겠다 이런 건가? 1차 투표는 황순식이다. 이게 너무 빙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제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존댓말 하면 안 돼. 존댓말 하면 안 된다고. 뭐 그거는 좀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어쨌든 현실대 아까 뭐 그 홍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지금 이 충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서 원칙이 너무 흔들리지는 않아야겠지만은 그 중심을 잡으면서도 정치는 결국 현실 속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시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배워왔던 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원칙만 가지고 이거니까 이거는 모두 안 돼. 라고 하는 걸로는 실질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정치 철학이야. 그 얘기는 내가 당원 모임에서 또 우리 황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해줄게. 근데 내가 이번에 너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뭐 네가 판단해서 해. 나는 너를 그래도 지지해. 근데 내가 정말 이번에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너한테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그 망할 놈의 X세대 얘기가 나오더라고. 언제적 X세대야? 너는 화상 전화 좀 해보자. 너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제맛이야. 근데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 우리 후배 세대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X세대, 86세대랑 똑같은 묶음이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심지어 김수민이라는 정치평론가는 학번에서 87년생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 근데 X세대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가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오히려 막 X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세대 진입을 막는 똥차가 되진 않을까? 나는 세대를 하나를 더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금의 세대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세대를 넣어가지고 X세대가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세대적인 단절들과 이건 문화적이고 실제로 살아오면서 경험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간극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쨌든 위에 86세대와 아래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좀 있고, 그건 X세대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X세대는 그냥 그러고 정치에 끼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좀 안 해왔던 거가 대체적인 평가인 건 맞거든.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어떤 세대를 연결고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좀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X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만 뭐 그거를 얘기한 것처럼 난 X세대니까 X세대가 최고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가교가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될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 너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남북국 시대더라고. 근데 이게 뭔 뜻이야? 남북국이라는 게 뭐 남북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공존하는 두 국가 체제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한반도에 이제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항상 통일 해왔지만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체제의 통합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북한식이냐 남한식이냐. 우리는 당연히 남한식이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북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또 남한 내에서의 또 갈등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체제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좀 그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2000년 정도만 해도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았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제는
굳이 통일을 안 해도 평화롭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인식조사에 나와 있고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야지 그 다음에 또 통일로도 갈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해서 조금 줄여줘. 난 그렇게 바꿔 나가고 싶어. 근데 내가 두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이건 네이밍의 문제인지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님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는 네, 두 가지만 얘기할게. 네 대답 안 들을 거야. 나만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이거를 그럼 한조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남북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두 국가가 공존하는 거라면 한국과 조선이라고 하는 두 국가 남북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네이밍에 좀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같이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거 받아가면은 그 저작권료 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젊은 세대가 네 생각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젊은 세대가 대선에서 듣고 싶은 공약이 이 한반도 체제에 대한 공약일까? 우리 알잖아. 우리 그 대학교 다니고 막 그 사회생활 접어들 때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할 때 그거 겪어봤잖아. 코리아 연방공화국 2007년 대선 생각한다? 그거하고 네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뜬금없이 남북한 체제를 어떻게 하자 이게 메인 슬로건이 됐을 때 요거는 좀 짧게 대답을 해줘봐라. 이게 어떻게 효력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있고 지금 다 첨예화도가 돼 있는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우리 당내에서라든가 지금 선거에 있어서 이 얘기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의식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슈퍼그리드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 평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지금 막혀있는 활로를 뚫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심 없기 때문에 묻힐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수면에 좀 올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 해결되는 거고 이것만 되는 거다라는 거는 물론 아니야. 알겠어. 지금 당원들이 또 불러가지고 나 이만 들어가 볼게. 맛있게 경선 먹어. 화이팅. 부럽다. 황순식 화이팅. 네. 제가 이어서 좋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 오늘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쭉 우리 후보님 핵심 공약 들여다본 와중에 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수단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간략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정책이나 특히 이제 지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은 사실 완전히 이번에 딱 메인 정책으로 내놓기에는 아직 다 정리가 못 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양극화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게 옛날같이 단순하게 자본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국제 분업구조 그리고 IT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고부가가치 산업하고 저부가가치 산업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열이 돼버리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기업뿐만 아니라 상위 쪽에서 아래쪽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당에서 다른 후보님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 공약이 결국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 보장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재정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비례적인 세금을 분명히 부여를 해서 세금을 통해서 많이 고소득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뭐 이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증세에 기반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다음 토론회 때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요. 예. 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약점 중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정책들 대안들을 내놓을 때 있을 수 있는 예견되는 사태를 미리 정치지 못하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이제 애초의 어떤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후보님의 어떤 회심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존주택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값의 50% 납부, 권리도 50%, 시세 차익도 50%씩 공공과 공유한다 하셨는데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이거 자칫 투기를 부채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른바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취득하는데 50%만 있으면 되니까 공공이 50%의 어떤 부채를 조달해주는 셈이 되니까 훨씬 이게 자칫 집값을 부채질하고 또 투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제 여기 다른 데 좀 자세한 거에는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아직 뭐 발표를 말씀을 안 드리는 오히려 질문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조건 자체가 이제 환매를 하게 되는 공공에만 다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이고 이 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을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세주택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세주택이나 다름없지만은 근데 주변에서 또 집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줘서 누구나 정말 들어가서 이 집이면은 내가 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대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포인트지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또 다른 개투자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게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도대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공존주택이란 새로운 주택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낙인 효과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거기 그런 분들,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5년이나 10년 임대부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낙인 효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넓은 평수든 작은 평수든 누구나 무주택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이런 어떤 주거 중립성, 그러니까 소득 중립성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주택을 좀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누구나 집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있고 뭐 여러 비슷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많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이게 100% 제 다 아이디어라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제 진보정당에서 좀 현실적인 공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서 근데 좀 더 다른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주택 소유를 금지시킨다든가,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한다든가,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50%를 하면서 그러면 공공에서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공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의 권한도 분명히 가지고 여기 이분들이 뭐 나중에 재임대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이런 소유 행위를 했을 때 정부에서 그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공존주택이 좀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뭐 실현 가능한 대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정의당과 진보정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글로벌 밸류체인도 얘기하시고 뭐 산업구조 변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나쁜 일자리, 뭐 불평등, 여러 가지 뭐 자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가 실패했기보다는 우리가 놀랍게 성공한 결과잖아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그럼 이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그 체제, 우리가 잘해왔고 우리가 성공했던 그것들을 전환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것들을 대신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떻게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거냐. 지금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고, 예를 들면 고품질 제조업, 전통적 제조업, 뭐 조선 자동차, ICT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우린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벌 대기업이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장 구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평등 완화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줄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산업구도화를 할 것이고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반 정도 하고요. 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성공했다. 이게 또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냐? 재벌 대기업이라서 성공한 측면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이제는 진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거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구조를 이제 좀 더 공공화시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 고부가치 산업에서 얻는 고이윤들을 사회 전체에 분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 해체하고 전혀 다른 체제로 가면은 답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아무도 답을 못 찾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물론 이제 뭐 대만 얘기도 했지만은 대만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도 파운드리 대형 회사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결국은 또 그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또 대기업화 되는 부분들이 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회적인 그 국제적인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도 읽으면서 이것에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우리 그 정치가 진보가 또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강력한 증세 기반의 그 기본소득과 같은, 그리고 그 상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시장도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다리를 만드는 그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 등을 통한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의 고이윤을 사회 전체에 나누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노동 이동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부와 소득과 직업이 세습되는 것들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냥 고진로 사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부족 국가들이 우리랑 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복지 지출이나 사회 지출을 보면 현금보다는 현물, 사회 서비스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들이 8만 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일정 정도 뭐 소득을 대체할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은 이태리나 그리스처럼 현금이 굉장히 강한 복지국가가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사회 서비스라고 말씀하신 교육, 훈련, 의료, 교육, 돌봄 이런 걸 얹어버리면 전 세계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정도의 수준의 사회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하신다는 거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서 균형을 찾고 그걸 균형을 찾는 것이 산업구조 고도와 연결되는데, 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걸 어떤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고용 보장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지만은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노동들을 정부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사회 서비스들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거가 맞으니
마치 지금 뭐 김용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도 강화시켜 나가면서도 또 증세 기반의 기본소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손쉬운 선택 아닌가요? 둘 다 필요하다 이런 포지션은? 그거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거고요. 지금 그 일자리 보장제 얘기를 하면서도 증세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증세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야지 사실 위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은 아니지만 위의 문제들을 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어떤 이윤들을 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증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세체제 개혁에 대해서 거기에다 이제 뭐 로보세라든가 플랫폼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부과해야 되겠지만은 개인들 소득세뿐만 아니라 그것이 같이 가야 하는 속에서 이게 된다면은 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 이제 마지막 순서였었고 황 후보께서 저는 오늘 네 분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이 우리 심상정 후보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것이 정의당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책과 공약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황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외한 다른 무엇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개인기도 좋고 춤도 좋고. 네, 춤은 아까 오면서 췄는데 예, 일단은 젊다는 거고요. 일단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게 변화를 저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가장 큰 거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라는 분이 정말 뭐 큰 인물이시죠. 큰 나무기도 하고 저는 정말 뭐 계속해서 역할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이 시점에 있어서 또 심상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후보들이 또 나가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의 큰 판을 한번 출렁이는 경선판, 출렁이는 대선판을 그러니까 변화와 뭔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시고 외부에서도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내부적인 좀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장점이 있다. 심 대표님은 오히려 좀 저를 잘 도와주시고 하시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일들을 또 계속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 40여 분 굉장히 열띤 정책 토론을 이어가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잘 대답해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패널 질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당원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당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4가지 질문 중 하나를 후보께서 직접 추첨을 통해서 선택해 주신 질문입니다. 그러면 후보가 선택하신 질문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황순식 후보님. 네. 후보님께 지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차를 산다면 어느 차를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빚을 내서 7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산다. 두 번째, 2천만 원 세이브하고 3천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빚을 더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있으신가요? 이미 빚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0만 원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부터 그런 논란이 있어요. 환경 쪽에서도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화력으로 결국 전기를 지금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어떤 게 더 친환경이냐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근 데이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순발력 있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3가지 질의 코너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 1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깊게 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책들은 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 또 계속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다른 공약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공약들이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정의당의 내용도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정의당의 모습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의당이 다시 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걸 힘을 합치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 선수 교체 꼭 이루어 주십시오. 황순식입니다. 네, 박수가 나오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황순식 후보에 대한 정책 청문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 역량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로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저희가 준비한 정책 청문회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 장혜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